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고 날씬해지기 위해 다들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몸은 고맙게도 노력한 만큼 정직한 보답을 하더라고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찌지 않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전문가는 자연식물식이 좋다. 또 다른 전문가는 동물성 단백질도 꼭 필요하다. 유제품이 해롭다고도 하고 계란을 먹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 자연식물식도 잠깐 해봤는데요. 제 몸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살코기 위주의 육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든 투자든 올바른 방법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공부해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를 한 사람은 돈을 벌 확률이 높지만 마음만 앞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과욕을 부리면 돈만 잃게 되는 것처럼 다이어트도 비슷합니다. 제대로 공부해서 천천히 자신의 몸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여러 논문과 경험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이 많은데요. 지금도 계속 연구 중에 있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하는 방법이 12대12, 16대8, 18대6, 20대4, 또 5일은 자유롭게 먹고 2일은 단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욕심을 부리고 2끼를 먹으며 16대8을 바로 시작했는데요. 며칠 못 가서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 12대12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12시간 먹고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녁만 조금 빨리 먹으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엔 3끼를 다 먹었고 조금 적응이 되어 2.5끼를 먹었습니다. 2끼는 한식으로 식사를 하고 저녁 1끼는 샐러드와 계란 후라이 등 야채와 단백질을 가볍게 먹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몸이 훨씬 가볍고 배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적응이 되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14시간 공복으로 늘려보고 힘들면 다시 12시간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12시간 공복으로 시작해 지금은 공복 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요. 13시간, 14시간, 16시간, 17시간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복 시간을 길게 하다 체중이 너무 빠지면 12시간, 13시간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신의 컨디션이나 몸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더라고요. 또 하나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근손실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근손실은 마흔 이후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근손실이 되는 이유도 다양한데요.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 호르몬 불균형, 염증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 시간 외에 음식을 먹을 때는 균형 있는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주, 단 음식,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고 신선한 야채와 섬유질이 많은 음식, 흰살 생선 등 단백질 음식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변비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건강한 식단은 근력을 지키고 공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시판되는 콩국물에 호두 등 견과류와 볶은 참깨를 갈아서 한 잔씩 마시는데요. 맛도 좋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정말 괜찮더라고요. 나이 들어 하는 다이어트는 건강한 식단이 꼭 함께해야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근손실을 막기 위해 근육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전 정말 피곤한 날 아니면 아령을 이용해 20분에서 30분 근력 운동을 합니다. 등산과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스쿼트도 적극 추천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엉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신의 몸에 맞아야 합니다. 우엉차로 마실 경우는 티백보다는 알맹이로 되어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음식이든 한 가지 레시피로만 먹으면 금방 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로도 마시고 우엉밥이나 여러 가지 반찬으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좋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조금씩 양을 늘렸다 줄였다 반복하며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으면 됩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안 하니만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려면 마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갑자기 살을 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건강한 삶을 위해 천천히 꾸준히 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훨씬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동물들은 어딘가 아프면 본능적으로 음식을 안 먹고 굶으며 자연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 의사가 쓴 1일 1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공복이 인체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은 최근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복이 몸에 좋다고 말도 안 돼. 굶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 라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또 내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그러한 의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영양을 계속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오히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면 세포 차원에서 몸에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고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 저도 공복 실천해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져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여러분 빨리 늙고 싶지 않죠? 나이보다 젊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와 체력에 맞는 운동, 건강한 식이, 스트레스 조절, 적절한 수면 이 4가지만 잘하고 살면 평생 살찌지 않고 젊게 살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다 아는데 실천이 어려운 게 문제일 겁니다.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지려면 꼭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버려도 여러분 신체 나이가 7년은 젊어질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뱃살과 축축 늘어지는 피부, 그 파강하는 체력을 막으려면 집안에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벤저민 빅먼의 왜 아플까와 안병수 선생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 내용을 기본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면 뱃살 때문에 핏이 안 살죠. 겨울엔 옷으로 가리기라도 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리기도 어려워집니다. 마흔 이후 뱃살 고민 안 하는 분들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또 하루가 다르게 피부 탄력이 없어지죠. 피부과 시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증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원인은 하나인 거 아십니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피부의 변화, 근육량 감소, 골 소실과 같은 노화의 대부분이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라고 합니다. 중년이 되면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죠. 특히 복부 비만은 정말 골칫덩어리인데요. 인슐린이 지방세포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계산 많이 하는데요. 섭취한 칼로리가 동일해도 인슐린 양이 늘어나면 더 많이 체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비만이 될 확률이 정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마르고 배만 나온 분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의 전 단계로 미국 성인의 85%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만, 치매, 심장질환, 유방암, 전립선암, 관절염, 생식기관 등 대부분 질병의 근본 원인이고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바이러스성 21세기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부에 지방이 많다. 두 번째는 혈압이 높다. 세 번째는 심장병 가족력이 있다. 네 번째는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높다. 다섯 번째는 몸이 잘 붓는다. 여섯 번째는 목, 겨드랑이, 기타 부위에 피부 착색이나 쥐젖이 있다. 일곱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병을 가진 가족이 있다. 여덟 번째는 여성의 경우 다낭 난소 증후군이 있거나 남성은 발기부전이 있다.
여러분은 몇 개의 항목에 예라고 체크하셨습니까? 8개 중 1개라도 포함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확률이 있고 2개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아마 중년분들 중에 한두 가지 안 걸리는 분들은 거의 없을 듯한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꾸준히 실천하면 살도 빠지고 좀 더 젊어지는 여러분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전 처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슐린은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 사용을 조절하고 세포의 크기를 바꿉니다. 또한 다른 호르몬의 생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세포의 생과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마스터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즉, 무척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이 적절하게 기능을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질병뿐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나는 당뇨도 없고 혈당 수치도 정상이던데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도 혈당치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진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 수치가 정상보다 높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에서는 혈당 수치만 검사하고 인슐린 수치는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수년 동안 진행된 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슐린 저항성은 나이, 유전성,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버려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배. 올해도 거의 저물어 가는데요. 연초에 하셨던 금연선언 잘 하고 계십니까? 흡연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흡연이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나는 흡연을 안 하니 괜찮겠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은 흡연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2차 흡연, 3차 흡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담배를 본인이 피우는 것이 1차 흡연이고 타인이 담배를 피워 옆에서 연기를 마시는 것이 2차 흡연입니다. 대부분 담배 연기가 사라지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기가 사라져도 집안의 벽, 차 안의 시트, 옷, 머리카락, 피부 등에 오래 남아있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게 3차 흡연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 앞에서 흡연자가 있으면 길을 돌아서 가고 지하철을 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 냄새가 나면 자리를 이동합니다. 유난 떤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소한 습관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금연은 물론 비흡연자도 2차 흡연과 3차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인슐린 저항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루탐산 나트륨. 글루탐산 나트륨은 일명 MSG인데요. 모든 음식의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라는 건 다들 아시죠? MSG 1g은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을 14% 높인다고 합니다. 외식할 때 MSG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자, 빵, 패스트푸드, 가공육,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음료수 등 MSG가 안 들어간 가공식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MSG는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MSG에 대한 연구는 정말 다양한데요. 망막을 손상한다는 연구, 당뇨병을 일으키는 연구, 두통과 비만의 원인이 되고 고혈압, 신장결석을 불러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서불안을 일으키고 신장을 손상시키고 신생아행동 이상의 원인, 기억력 손상의 원인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MSG 먹는다고 당장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섭취에 대해 안이해질 수 있는데요. 안 좋은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 훗날 큰 병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 아픈 것도 우리가 젊은 날 모두 쌓은 습관의 결과물이겠죠.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외식 전혀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가공식품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고 집에서라도 화학조미료는 멀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건강의 기초는 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당. 설탕이 인슐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대부분 아실 텐데요. 무설탕을 내세운 건강 가공식품에 포함된 과당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과당은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물론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 등 가공식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제품에도 과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당은 간으로 들어가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 수치는 덜 올리지만 간에 들어간 과당은 지방으로 변해 몸 곳곳에 지방세포를 만들어 빠르게 비만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의 주범이 됩니다. 또한 과당을 많이 먹으면 요산 수치가 크게 늘어 통풍이 올 수 있습니다. 식품을 살 땐 과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사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듯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피부는 축축 늘어지고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나죠. 하루가 다르게 근육이 줄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지 않습니까? 성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중년 이후 나타나는 노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공유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 체력도 외모도 예전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 많죠. 세월이 가며 노화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젊을 땐 참 예뻤는데 나이 들수록 노화가 가속화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이보다 한참 젊게 사는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보톡스 맞고 성형하면 외적인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벤저민 빅먼의 왜 아플까 라는 책을 기본으로 제가 경험한 것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참 젊어 보이거나 몸매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나눈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뇌, 피부, 근육, 뼈, 장기 등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전 오래전부터 간헐적 단식을 해왔고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또 다양한 야채를 기본으로 저탄고지 식이도 하고 있습니다. 약 2달 전부터 타이트하게 식이를 바꾼 후 몸에 놀라운 변화를 느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정도로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탄고지 식이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뇌 건강을 지키고 활력 있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전 생리를 규칙적으로 했었는데요. 약 1년 전부터 생리량도 줄어들고 불규칙적으로 하다가 몇 달 전부터 생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늘어나고 활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뇌 기능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책도 읽어보고 정보도 찾던 중 저탄고지 식이를 타이트하게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탄고지 식이를 한 지는 약 2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리 긴 기간은 아니지만 몸의 변화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5가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생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탄고지 식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3주 후쯤 생리를 다시 시작했고 한 달 후쯤 2번째 생리를 했습니다. 생리량도 많고 생리통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촉촉해졌습니다. 전 원래 젊을 때부터 건성 피부였는데요. 나이가 들면 더 건조해지더라고요. 요즘 같은 겨울엔 더 건조해져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시기를 바꾸고 건조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노화가 되는 건 장기, 피부, 머리카락이 메말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기를 바꾸고 얼굴뿐 아니라 몸의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몸에 볼륨감이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 운동을 하면 살만 빠지고 볼륨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슬프지만 근육도 젊을 때처럼 잘 안 만들어집니다. 힙과 가슴은 작아지고 배는 나와 몸매가 젊을 때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기를 바꾼 후 볼륨감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제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활력이 생겼습니다. 몸과 뇌의 에너지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쉽게 허기를 느끼지 않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욕구가 높아졌습니다. 남녀 모두 갱년기가 들어서며 성욕구가 줄어들고 기능도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기를 바꾼 후 성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시기를 바꾼 후 몸의 변화 5가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몸의 변화는 호르몬의 변화가 클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호르몬 균형이 깨지며 노화가 가속화되는데요. 시기를 바꾸며 호르몬의 생성이 잘 된 듯합니다. 나이 들어 생리 귀찮은데 안 하는 게 더 좋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들어 성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생리를 하는 것도 성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그만큼 몸의 순환이 잘 되고 건강하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저탄고지 시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공유해 보겠습니다. 전 다양한 야채를 기본으로 저탄고지를 꾸준히 했었는데요. 약 2달 전부터는 야채는 더 다양하게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더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은 더 늘리는 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크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몸과 뇌의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주 요인으로 꼭 줄여야 합니다. 요즘은 지방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졌지만 예전엔 지방을 나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나쁜 지방도 있긴 하죠. 제가 건강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좋은 지방을 먹는 것은 노화를 막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화를 막기 위해 호르몬이 중요하다는 것 많이들 아시죠? 지방이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고 뇌기능 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몸의 장기, 피부를 만드는 원료가 되고 뇌의 기능에도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식이에 대한 것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시기를 하며 중요하게 지킨 5가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매일 20가지 이상의 야채를 먹었습니다. 야채가 좋다는 건 다 알죠. 야채하면 양상추, 배추, 상추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물론 양상추, 배추, 상추도 좋지만 좀 더 다양한 야채를 먹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은행, 구기자, 버섯, 김, 다시마 등 해조류, 마늘, 당근, 연근, 우엉, 뿌리채소, 하루에 20가지 이상의 야채를 먹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콜리플라워와 브로콜리는 손질해서 냉동 보관해 놓고 음식에 넣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에 신경 썼습니다.
일은 저녁을 먹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진 후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먹는 아침 식사는 사골국인데요. 밥 한 숟가락 정도에 두부와 콜리플라워를 넣어 김치와 먹었습니다. 여기에 야채 샐러드나 나물을 추가해 먹기도 하고 다양한 견과류는 꼭 챙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은 섭취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루로 만든 탄수화물은 줄였습니다. 제가 시기를 바꾸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가루로 만든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과 쌀가루로 만든 떡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는데요. 가루로 만든 탄수화물은 몸속에 들어가면 급속도로 혈당을 높여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주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빵이나 떡을 먹었다면 바로 10분 이상 걷거나 몸을 움직여 혈당이 높아지는 걸 막았습니다. 네 번째는 탄수화물 대신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꼭꼭 채웠습니다.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들 아는데 줄이는 게 쉽지 않죠. 전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했는데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골국을 자주 먹었고 코코넛 오일을 알약 형태로 나온 제품을 구입해서 식사 전에 먹었습니다. 다양한 견과류와 참깨, 들깨, 들기름, 아보카도와 올리브 오일 등을 음식에 듬뿍 넣어 먹었습니다. 저탄고지 식이하는 분들 중엔 삼겹살 많이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 삼겹살 지방은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안 먹었고 대신 생선을 더 많이 섭취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방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욕구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또 계란찜을 자주 먹었는데요. 점심에 계란찜과 야채 샐러드를 먹으면 공복감이 줄어들더라고요. 탄수화물은 외식을 할 때 아니면 하루 종일 밥 한 공기도 안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탄수화물 대신 지방과 단백질로 조금씩 바꿔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면 힘들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과일과 단 음식을 줄였습니다. 과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한데요. 전 단 과일 포함해서 단 음식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높여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주 요인이 됩니다. 단 음식도 중독성이 있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게 되고 안 먹으면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슐린 저항성을 막기 위해 제가 실천하고 있는 시기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골고루 먹고 살면 되지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년 된 차를 새 차처럼 관리하고 운전하면 문제가 생기듯 중년이 젊을 때처럼 먹으면 병이 생기더라고요. 전 어느 날 노화가 가속화되는 걸 느꼈고 좋은 습관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하게 실천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더라고요. 우리 좋은 습관 실천해서 좀 더 젊고 활기차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